안녕하십니까.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정치권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됐죠? 아시는 분은 아셨을 거예요. 미국에 뭐 현지 뭐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내 분위기 들어보시면은 트럼프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는 언론들 있잖아, CNN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시종일관 뭐 클린턴이 우세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렵죠. 그리고 혹 또 우리나라 같이 여자 대통령이 아주 죽선 오는 바람에 미국의 그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국내 상황과 또 미국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늘 우리가 뭐 조그만 자영업자에서 서비스업을 동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직군이지만 전체로 돌아가는 그 거시적인 경제나 뭐 적게는 내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을 늘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경제를 모르시면요,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모으셨다고 해도 쉽게 잃기 쉽죠. 그리고 경제를 알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지키는 거라든가 운영 같은 경우도 이제 해안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뭐 최순실이 뭐 사이비 종교다 무당이다 그래서 좀 뭐 종교에 대해서 종교나 뭐 사이비 그리고 뭐 종교와 철학의 이 경계와 뭘 구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얘기 좀 다루려고 그랬더니 오늘 뭐 갑자기 뭐 지금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했죠. 에? 이 이유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밑에 사진 자료 몇 개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그 레이건 정부 들어서 신자유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80년대부터 주기차게.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우리가 과거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할 때는 미국이 오늘날처럼 제조업이 이렇게 허당인 나라가 아니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라는 탁월한 대통령이 나와서 중산층을 강력하게 길러냈거든요.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수혜국이었죠.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뭐 산업시설이 파괴됐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방어한 나라나 아주 톡톡한 혜택을 본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2차 대전 이후로. 그래서 1940년, 50년, 60년,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의 전성기였어요, 진짜. 너도나도 미국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뤘죠. 그거의 밑바탕은 뭐겠어요?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이 되니까, 그리고 임금을 또 많이 주거든. 짜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짜게 주고 과대한 노동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됐어요. 노동에서 월급이 임노동에 의한, 그러니까 블루칼라들의 임노동에 의한 벌이로 집을 사고 애를 키우고 교육을 하고 먹고 쓰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중산층이 나라를 지지하는 힘이 강력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 후반에 이제 밀리죠.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제조업을 우리 정비하면서 60년대 후반부터 치고 나오죠.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이제 제일 실수한 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제조업이 이제 항상 잘 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가지 국지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간섭을 하게 돼요.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러시아랑 뭐 우주 개발 이런 거나 하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미국의 기득권 세력인 네오콘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어? 오바마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미국의 그 사회 근간을 유지하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까? 수백 년 됐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예? 박근혜가 된들 문재인이 된들 바뀌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얼추 100년 됩니다. 친일부터 시작하면 구한말 친일, 친미, 친독재 세력들이 구축해놓은 이 경제적인 잠식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황당한 사건도 생기는 거죠. 진짜 완전 무슨 개인 국가의 권력을 완전 개인 최씨 패밀리에 완전 개인 비서였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하여튼 그건 기가 차고요. 언급할 가치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전 세계 군비를 증강하면서 이제 무역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죠. 몰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고, 문제는 미국 자체가 자국 산업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리고 경쟁력도 있었죠. 기술력도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하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런 제조력, 기술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개방해 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다른 나라 침략하려면은 우리 자국 내 시장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군사적인 논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오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물건들이 70년대 알잖아요. 소니 이거 카세트 이거 오늘 mp3 요만하지만 그때 진짜 꿈 아니었습니까? 80년대까지 일본의 제조업이 또 이래서 70년대 80년대에 국가하게 되는 거예요. 버블 터질 때까지 20년을 줄창 때린 겁니다. 일본이. 그때가 미국이 경제대국 1위이고 2위는 일본이었어요. 90년대만 해도 GDP. 지금 3위에요. 일본이 무시할 거 아닙니다. 일본도 줄창 20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어요. 제조업으로.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국은 이제 점점 시장을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다른 나라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려면 우리 자국 시장은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논리가 맞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군사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전 세계를 금융 자본으로서 또 전 세계 헤지 펀드하고 이런 목적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사를 보거나 개인사를 봐도 이익 있는 집단이 그걸 좇아서 시스템과 이런 것을 선점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데올로기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미국도 제조업이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은 아니지만 그때 80년대 할리 데이비슨이 망할 뻔했어요. 왜? 일본 싸고 질 좋은 바이크들이 밀려와서.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80년대 거의 파산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새롭게 고급화 전략하고 커스텀으로 이렇게 매니아층을 해서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 잘 나가게 된 거지. 어려웠죠. 미국뿐입니까? 영국도 제조업이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인데요. 트라이엄프라든가 그런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도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국 시장을 열어서 자국의 제조업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민들의 중산층이 임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희생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얻는 것들이 기득권들, 미국의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국을 희생한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장준하 교수님이 썼던 나쁜 사마리아인의 경제에도 나오게 되면 모든 게 그렇죠. 18세기에 변두리였던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제국주의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바로 보호무역이었지 않습니까? 자국 산업을 철저히 보호해서 산업혁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해서 경쟁력이 됐을 때
전 세계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시장을 오픈한 거예요. 왜? 오픈해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박정희 때 뭐 잘했다기보다는 그때야 뭐 재방송한 거고 무조건 보호주의였잖아요. 삼성, 현대 뭐 다 보호주의, 럭키, 금성. 절대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해요. 그러면 계속 국민들을 아바타로 뭐 교보제를 이용해서 계속 질 나쁜 물건들 쓰게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보시면 미국보다는 늦지만 김영삼부터 이게 헬게이트 열어놓고 나서 결과는 뭡니까? 중산층이 무너졌잖아요. 결정적인 게 IMF 겪고 나서 모든 이런 고용과 이런 문제들이 선진국가 됐죠. 선진국처럼 해고 싶고 다 비정규직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래서 한국도 IMF에 20년이 거의 이제 다 돼가지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은 결정적으로 말해줍니다. 보면 상위 1%가 인구의 1%가 소득을 점유하는 률 탑은 미국입니다. 19.34%를 점유해요.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세계 3위입니다. 영국이 2위고 12.23. 좀 넓혀서 상위 10% 인구의 상위 10%가 소득 점유율 미국이 48.16% 절반 이상 차지. 한국이 바로 2위에요. 44.87.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볼 때도 한국이 얼마나 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진 나라. 고작 20년 사이에. 미국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2000 거의 40년 동안 이게 역전된 거죠. 그렇지만 미국 부자들은 한국 부자랑 좀 틀리죠. 아시잖아요. 노블레스 오브지라고 많은 기부도 하고 사회 시스템을 재선하기 위해서 많이 사회에서 돈 번 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우리 삼성처럼 아주 치졸하거나 권력에 아부해갖고 돈 쓸 줄만 알았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치졸한 졸부는 아닌데도 미국은 이 고소득층이 기부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득의 이 빈부격차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만만치 않게 돼요. 결국 이게 결정타를 날린 게 2008년도에 결국 이제 부시가 또 8년 해먹었잖아요. 아버지까지 12년 동안 미국과 조져놨죠. 또 뭐 했습니까? 월남전에 이라크전에 손댔잖아. 12년 동안. 그 군사 이 기득권자를 위해서 전장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국의 제조업은 점점 뭐 무기 만드는 회사 빼놓고 다 뭐 이제 그때 또 싼 중국산에 밀려와서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제조업이 붕괴되면은 고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라는 그 유명한 자동차 그 도시도 이제 텅텅빈 공간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 산업이 고용이 안 되면 뭐 합니까? 물론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 제조업 비율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이 높아지죠. 그래서 미국이 유일하게 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곳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배운 인테리들이 만들어낸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들은 상당히 흑자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하고 배우고 기술도 좋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좋고 이런 것들은 배운 소수의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오히려 더 빈부격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국민 절대 70, 80%는 결국 임금 노동으로 벌어먹어서 강력한 국가를 지탱하는 허리가 되는 중산층이 돼야 되는데 이거의 기본이 되는 거는 제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지고 수입에 의존하고 고부가 가치인 서비스업이나 기술직이 판치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얘들을 떠받들 수 있는 이 근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놓고 이제 금융도 한몫을 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제 2008년 이제 2000년 초에 실리건 그 버블 꺼지고 나서 이제 파생 상품 뭐 말도 안 되는 상품 해갖고 진짜 프라임도 아니고 서브 프라임 그러니까 아주 신용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담보로 뭐 해갖고 엄청나게 금융상품 쏟아냈죠. 결국 빚을 쓰란 얘기였죠. 그래서 결국 못 갚아서 터진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그래서 그 이제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됐죠. 오바마가 이제 또 4년 8년을 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누가 미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는 백인이에요. 이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히스패닉이 제일 많고 흑인은 뭐 동양인들 인구의 뭐 20-30%는 못 차지해요. 나머지 70%는 백인입니다. 얘네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주 고소득층 인테리들 뭐 흑인들 뭐 저소득층은 클린턴 민주당을 찍었겠죠. 그렇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백인들 중산층에서 밀려나서 저소득층으로 전락위기에 놓인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한번 예측해 볼까요? 트럼프가 이제 얘기했던 공약들이 있어요. 몇 가지. 뭐 트럼프 노믹스라고 또 얘기하네요. 무역정책, 보호무역정책을 도로 쓴다는 얘기는 결국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납니까?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백인들이 거기서 일하고 월급 받아서 생활해서 중산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자간이든 뭐 쌍방간이든 FTA 뭐 이런 거 다 재검토해 보겠다. 어? 미국이 그 제조업이 저력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 절대 우리 광고하는데 뭐 한만 뭐 중국이 싼 인건비 갖고 뭐 해도 미국 제조업 과거에 진짜 40년대부터 한 30-40년 호령했던 이 제조업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재정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중산층에는 감면한다잖아요. 그 법인세를 인하한대요. 미국은 법인세율 셉니다. 한국보다 상당히. 그 이유는 뭡니까? 고용을 늘리라는 얘기겠죠. 국방 이렇게 전세계 경찰질 하는 거에서 국방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사람, 정치가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에서 다수의 백인들이 말 막 하고 뭐 그지 같지만 진짜 그 로버트 드니로 얘기처럼 이제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밉상이지만 찍어줬다는 거예요. 네, 기존 정치권에 신물이 났죠. 말로만 그렇고 결국 기존은 바뀐 게 없고 결국 중요한 게 중산층은 못 살렸잖아요. 오바마도 8년 동안 미국 경기를 어떻게 위기에서 겨우 뭐 벗어날지언정 정상회복은 못 시켰죠. 그겁니다. 금융정책, 통화정책 어떻게 할까요? 어?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국가가 별개인데 얘네들 뭐 다시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근데 세게는 못하죠. 트럼프도 뭐 그렇게 망나니질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융에 삽질하는 것들을 좀 제어하게 할 거예요. 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막강한 자원의 국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어? 화석연료든 뭐든 간에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미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탄소 발생국가 아닙니까?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득권자들의 논리인데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변할 겁니다. 변화해서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 오늘 뭐 증시 급락했죠.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죽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변화무쌍한데 제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게 망망대항에서 조그만 조각배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4천만, 5천만인가 인구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선장이 제대로 돼서 이런 것들 능수능하게 파도를 타고 풍랑을 헤치고 이게 국민들을 가야 되는데 하간이잖아요. 응? 박근혜 물러나겠습니까? 이렇게 완전 뭐 개인 응? 개인 비리 모든 청와대가 자기와 최순실 국가의 그건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제시대는 미국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어떻게 보면 진짜 치명적이 뭐 그렇다고 뭐 클린턴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뭐 더 안정됐을까 예측이 가능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불안한 거는 예측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럭비공 같으니까 그곳에 우리가 이제 걔네들이 기침한 바람 우리는 뭐 그냥 골병 알아 누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진짜 난 솔직히 그래. 아이큐 세 자리만 돼도 대통령직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모르면 좋은 참모 써서 이거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만 하면 운영되죠. 근데 어떻게 박근혜 같은 이런 IQ가 한 두 자리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예? 그렇게 착복했으니 어떻게 견딜까요? 한국도 봅시다. 한국도 해결할 방안이 지난번 총선 때 예? 한나라당이 대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0년 끌어왔던 이 빈부의 격차가 이제는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10년 정도야 그래도 과거 적대 정권이 좋았다든가 뭐 이런 향수에 젖었겠지만 20년 빈부격차가 딱 생기면 중산층 고리가 딱 없어졌죠. 예? 우리 솔직히 IMF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우리 막강한 중산층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정책을 잘못 쓴 탓에 중산층이 싹 무너지고 기업들만 군림한 형태가 고쳐가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했죠. 김대중 때 노무현 때 해보려고 노무현이 해보려고 했죠. 어? 못했잖아요. 너무 그 힘과 이 막강한 파워 때문에 결국 자살하셨잖아요. 조금만 지금 최순실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돈에 자기감 들어서 자살하셨잖아요. 뭐 한국의 화두는 뭡니까 이제? 결국 중산층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임금을 올려주면 돼요. 최저임금부터 올려주기 시작해서 임금이 올려주게 되면 내수에 대한 GDP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서류에 우리도 서비스업 있잖아요. 서류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쳐주는 거예요. 서로. 그럼 GDP들이 올라가죠. 그렇게 가져야 돼요. 임금이 비싸다고 뭐 할 게 아니라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겠죠. 특히 우리 서비스 같이 우리나라 많은 나라에서는 서비스 비용 올리기 진짜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가주면서 나라가 투명해지면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의 비율이 얼마겠습니까? 이거 늘 얘기하지만 정말 작잖아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GDP에서 복지에 대한 나가는 비율이 한 10% 정도 조금 상회될 겁니다. 선진국에서 아주 적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을 표 올려놓을게요. 1위는 프랑스 30%. 너무 31%. 우리나라는 OECD 28입니다. 10%간 넘어 10.4%. 심지어 포르투갈보다 낮아요. 미국도 이렇게 복지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19점 그 우리나라 2배 정도인데. 그렇지만 얘네들 간접세가 없잖아요. 살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이민을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미국 이민을 가셔서 이제 초청을 우리 둘째 날 때 했어요. 근데 빨리 갈 줄 알았더니 뭐 금융이 터지고 그래서 뭐 한 10년 넘게 지금 1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미국을 뭐 내 나이가 이제 뭐 그땐 30대 후반에 지금 이제 50이 됐는데 미국을 가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애들한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대학까지 가르친다고 칠 때, 어?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면 이제 뭐 생활비 500이라 칩시다. 뭐 500 갖고 생활을 한다고 딱 놓고 볼 때, 한국은 애들 이제 내가 애가 둘이니까 뭐 교육비 학원비 100만 원씩 나가죠. 집과 관련해 뭐 대출을 갚든 뭘 갚든 100만 원 나간다 칩시다. 200이잖아요. 200 남죠? 200 나와서 먹고 쓰고 하면 저축 못 하잖아요. 땡이잖아요. 어? 이걸 그대로 미국 가서 500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이제 뭐 집을 사나 뭐 렌트 하나 비슷 뭐 미국에서 뭐 3베드룸 해갖고 한 2,000불 줄 생각해 매월. 어? 집세 2,000불. 먹고 쓰는 거 미국 싸잖아요. 100만 원이면 되고. 애들 교육비 안 들잖아요. 그럼 우리 또 먹고 쓰는 뭐 여가지 뭐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호요식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제 럭셔리하게 살지 않고 뭐 중소임시로 살려면은 우리가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에서 인류대 보내려고 그렇게 학원비 쏟아 뭐 100만 원만 듭니까? 1인당? 쏟아서 서울대 연고대를 나한테 한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 또 유학을 가고 뭐 그럴 바에는 미국 가서 고등학교에서 동양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한 거 낫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제 미국을 뭐 저는 갔다가 뭐 이 사업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그래도 미국 사회는 젊죠. 한국보다. 한국은 진짜 거의 수직 절벽 아닙니까? 포스권 노령화에 학력 고학력에다가 고용 안 늘어나고 임금 짜고 그런 거는 미국이 낫죠. 그리고 트럼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새롭게 제2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더 발전하고 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객관적으로 낫겠습니까? 미국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 선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한국은 진짜 이 복지를 지금보다 한 10%더 20%만 가면은 얼마겠습니까? 한 140조니까 한 뭐 100조 이상 풀리는 거예요, 복지로. 그럼 내수가 많이 좋아지잖아요. 고용도 더 늘어나고. 이 비용을 어디서 줄이느냐? 쓸데없는 과도경제인 국방비. 그다음에 부패의 고리로 연결된 해서 한 해 이 국민의 예산이 개인 주머니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저는 수십조 원이 넘는다고 봐요. 크게는 100조도 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라가 투명해지고 부패가 없게 되면 이런 것도 복지로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그 사족들한테 쏟아부은 몇십조란 돈이 결국 내수를 진작시키지가 않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천홍성을 더 쌓는데 그 다음 그 거품을 유지하는 데만 쓰일 뿐이지 밑으로 안 내려와요. 국민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내가 늘 15년, 20년 전부터 주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좀 제발 없애자고. 이러면 이 망국에 유류세를 왜 걷느냐는 거예요. 자동차 세만 걷으면 되지. 도로세 걷고 또 걷잖아요. 교육세 걷고. 진짜 나쁜 나라 아닙니까? 걷을 거 다 걷어요. 뭐 말로는 뭐 선진국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것은 다 선진국 따라서 한국의 법에 다 적용시켜 놓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 있죠. 청렴, 부패, 기부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은 기득권층은 또 싹 빼버 피해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자본주의 역사는 짧지만 참 이 빈부격차가 미국 다음 세계 2위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개발을 도상국으로서 발전해야 될 나라가 더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잖아요. 우리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런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하는 얘기 많지. 한국도 잘 살고 하는데 우리가 왜 미군 그 분담을 반씩 부담하나? 니네 다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솔직히 럭셔리 강남 가보세요.
웬간한 외국 안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4만 불이 안 되잖아요. 국민 평균 생각하시죠. 중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제조업 막강하죠. 근데 뭐예요? 많이 만들어서 수출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이 빈곤하게 사는데요. 저임금에.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개쓰레기 같은 지도가 되지는 않죠. 지금 중국 지도자 누굽니까? 이런 거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신봉자고요. 이제 중국이 90년대부터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는 한계가 있죠. 인간이 극심한 이기주의를 없애고 모든 걸 평등하게 하려 산업이 발전하는 정책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개방을 하죠. 인간의 극대화된 이기심을 계속 부추기면서 허용시켜주면서 제조업이나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예요. 어느 순간에 딱 다 됐다 싶으면 정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딱 때리는 게 뭡니까? 부패잖아요. 그가 90년대부터 90년 25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를 발휘해서 커진 경제에서 얼마나 비리가 심하겠어요. 에? 중국도 뭐 관시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생긴 또 공무원이나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수도 부패 척결한다고 강력합니다. 얘네들 진짜 중국에서 제대로 부패에서 제대로 걸리게 되면은 진짜 알거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응? 응? 우리나라 법이 참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응? 최순실 같은 사람들, 우리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재산, 그걸 환수하기가 진짜 어렵죠. 왜? 국가는 국민의 사적인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 아래 그런 개쓰레기 짓을 하고 한 인간들의 재산까지도 보호해줘요.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최순실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 전두환 특별법도 만들어졌었나요? 모르겠네. 기억도 안 나네. 과거에 그런 해도 재산 환수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죠. 사기를 수천억 쳐먹어도 몇 년 살고 나오고 몇십억 기부금 내면, 뭐야 그 추징금 내면은 나머지는 재산 고스란히 보존되는 나라니까. 뭐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깡그리 다 회수해야죠. 알거지 만들어야 돼. 불화 두 쪽만 딱 남겨서 딱 살게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종신형 때려야 되고, 주가 조작하고 뭐 해갖고 피눈물 나게 했던 인간들, 경제사범들 다시는 경제활동 못하게 종신형 때려버려야죠. 이렇게 해도 인간이 이 자본주의 속성에서는 부패와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아우성인데, 이런 헬게이트는 닫아놔야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 된 자와 그를 만든 자가 청와대를 무슨 자기네 안방 무슨 하우스도 아니고 그렇게 헤쳐먹은 나라에서 비전이 있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나 이제 토요일날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뭐 총리를 또 새로 뽑고 협의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반드시 하게.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이가 이런 비리 10분의 1만 했어도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잖아요. 분노할 땐 분노합시다. 우리 진짜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되죠. 너무 나이 드니까 저도 자주 약해지고 막 융통성이 생기는데, 진짜 분노할 건 분노해서 좀. 우리나라는 진짜 이재명 시장이 그랬다.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진짜 이 어려운 이 국제 정세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경제 이 풍랑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이렇게 항해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적은 뭡니까? 왜 민주주의가 위대합니까? 다수를 위해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투자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계속 변질됩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 안 하면.
선거혁명으로 정권 뒤바뀌기 상당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진짜 제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 박근혜 못 끌어내리면은 대한민국 진짜 답이 없어요.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80년대 때는 대학생들이 그때 독재 시절 1년에 한 몇 명씩 분신했어요. 진짜 신나 바르고.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지고 분신하고. 요즘 대학생들 그렇게 안 하겠죠? 이제 이번 이 문제로 누구 하나 또 죽어 나가야지 점화가 될까요? 이제 상식적으로 해결합시다. 좀 모여서 한 100만 모이면 될 것 같아 저는. 100만 좀 밀고 가봅시다 좀. 진짜로. 이대로 박근혜 계속 위안부에 놔두면은 바뀔 게 없어요. 물론 다음 대선 때 1년 반 얼마나 또 물타기를 하겠냐마는 국민이 정신 차렸으니까 문재인이든 누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법 바꾸기 힘들어요. 새누리당이 그래도 절반이 아닙니까 얘네들. 법이 있냐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박근혜 확 밀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국민대가 해서 재헌의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디입니까? 거기 한번 했잖아요. 베네수엘라인가. 그래서 의회도 해산시켜야 돼요. 썩어 문드러진 의원, 특히 친박했던 놈들은 다시는 정치권 못 가게 사형 선고해야 돼요. 대통령만 끌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해산시켜서 재헌의회를 선포하면서 새롭게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을 만들 수 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줘야지 검찰 애들 해결되겠냐고요. 공부 잘해서 존나 법조만 연구해갖고 자기 이심에 똘똘 묵힌 이 집단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사법권 지네들이 갖고 있는데. 헌법도 또 고쳐야죠. 총장, 지방, 검사장은 국민 투표로 뽑아야 돼요. 왜 국민 앞에 군림하고 국민 무서울지 모르는 이 사법권, 얘네들은 그러면 이 사법권을 주면 안 되죠. 입법, 국회, 사법, 검찰, 행정, 대통령. 이거 세 개 싹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개혁 안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고사하고 이 풍랑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급격한 노령화에 무슨 원동력이 있겠습니까? 하여간에 시간 되시면은 12일날 한번 나갑시다. 나 이거 운동하다 지금 허리 다쳐갖고 지금 꾸중하고 죽겠는데 그런 지는 나겠죠. 진짜 투사가 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좀 바꿔봅시다. 이게 지금 못 바꾸면은 진짜 우리 자식들을 제가 87년대 이때는 내 젊은 혈기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우리 딸들은 미국 가버렸겠지만 진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386에 한번 나서봅시다. 진짜 감사합니다.